이제 재고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회계 1급 때도 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긴 하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진짜 세무 1급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앞에서 뭐 자본이랑 회사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제대로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붕괴랑 싹 들어가 있는데 그냥 기초적인 붕괴는 여러분이 그냥 쓱 훑어보시면 되고요. 회계 1급 설명용으로 넣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다시 설명은 안 하고 쭉 보면 아실 테니까. 그러면 좀 추가적인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죠. 3페이지 한번 보시면 3페이지는 재고자산 일반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재고자산의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1번 재고자산의 정의가 나오는데 01번 있죠? 기업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여기서는 뭐 판매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건 원재료를 말을 하는 거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건 제품을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갖고 있다. 그리고 바로 2번 문제로 내려가 보시면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럼 답이 4번인데 4번 바로 보시면 병원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그럼 이거는 병원으로 쓸 건물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유형자산이잖아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에는 사용 목적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판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대충 훑어보면 1번의 약국의 일반 의약품 조제하는 거 말고 그냥 쌓아두고 파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재고자산 맞고. 그다음 2번에 제조업 공장의 생산 완제품 당연히 뭐 현대자동차 그랜저 이런 거 팔려고 만들었으니까 맞고요. 이제 3번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3번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이라서 우리랑 상관은 없는데 말 문제로 낼 수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인데 판매 목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토지라고 해도 얘는 상품이거든요. 예전 과목으로 치면. 이건 좀 잘 알아둘게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제대로 해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자, 땅을 샀을 때 제조업 입장에서 이거를 사용한다 하면 개정 과목이 토지. 그냥 투기용으로 샀다. 투자부동산. 자, 이게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부동산 매매업이죠. 부동산업 라고 하면 이때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랬죠. 당연히 부동산업도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토지예요. 근데 지금은 판매 목적이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 과목의 이해도를 높여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개정 과목이 아니라 일상 용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4번에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판매용, 그냥 판매 보면 끝났죠. 판매 보면 재고자산이다. 뭐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한가로 인식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관련된 내용이 2페이지를 잠깐 보고 올게요. 2페이지에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의 첫 번째
번째 표가 비용 인식 기준이라고 써놨거든요. 비용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나요? 이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수익에 직접 대응해서 비용 처리 이렇게 돼 있죠. 즉 수익이 나와야만 비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원칙인데 옆에 보면 예시가 딱 두 개 있죠. 매출원가랑 800번 운반비. 그럼 이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방금 보셨죠? 잠깐 다시 보고 와봐요. 문구를 제가 3페이지에 그 04번에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은 매출이거든요. 매출을 인식해야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야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대응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나와야만 비용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원칙이에요. 네, 이제 원칙대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이 수익비용 원칙에 해당되는 주제인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다 배운 건데 그러면 다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그게 안 되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보시면 기간에 대응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게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동차는 쓰면서 가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정확히 내가 얼마를 써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정확히 매출을 얼마 올렸는지 모르고 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엠빵 쳐가지고 5년 동안 비용 처리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정확히 대응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냥 기간에 대응해버리잖아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에 직접 대응이 안 되니까 기간에 대응하는 건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즉시 비용 처리. 이게 제일 극단적인 거죠.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수익이 얼마 나는지도 몰라. 바로 비용 처리. 근데 대부분이 이렇죠. 그러니까 급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 월급 줘야 돼요. 그러면 직원 월급은 이 직원을 뽑아서 내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 올랐는지 모르죠. 근데 월급날 되면 월급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광고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 근데 재고자산은 맨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고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3페이지로 가봅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이게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림을 집어넣는 걸 깜빡해서 제가 다음 주에 그림만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양쪽에 놓고 보면. 지금은 제가 따로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이제 3페이지에 5번을 보시면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 시 총매입액에서 차감할 항목. 이제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그냥 말문제였는데 제대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원가랑도 좀 이어져요. 원가 때 복습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선 상품이라고 나왔는데 자, 상품 T 계정을 한번 보죠. 상품 T 그려서 자,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은 차변으로 늘어나고 대변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적어볼게요. 원인. 작년에 팔다 남은 걸 받으면 기초재고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사올 수 있겠죠? 자, 매입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순매입이라는 겁니다. 순매입 이런 거 다 적어놨었는데 그러면 이 순매입의 주석을 알아볼게요. 자, 순매입은 지금 상품이니까 계정 과목으로 치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개념으로 치면 총
메이백이에요. 총 메이백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근데 내가 물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1억 원어치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상품을 1억 원어치 샀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그냥 주문만 했을 때. 근데 물건을 받아보니까 불량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량품 있으니까 좀 깎아줘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N우리. 불량품 있으니까 좀 깎아줘라. 100만 원만 깎아줘. 이러면 100만 원은 덜 내겠죠. 그리고 또 반품을 했어요. 반품은 매입 환출. 뭐 반품 한 1000만 원 했다고 할게요. 1000만 원 너무 많이 샀으니까 반품시키겠다. 그리고 또 외상대금을 지금 1억을 외상으로 샀는데 상대방이 외상대금을 빨리 갚으면 또 깎아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건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500 깎아줬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총 매입액은 내가 처음에 생각한 금액이겠죠. 그냥 난 1억 원어치 사야지 했는데 불량 때문에 100 깎아줬고 1000만 원은 결과적으로 반품을 했고 500만 원도 상대방이 깎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깎아준 금액은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나면 순매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개 더 빼먹으면 안 되는 공통 주제가 있는데 아까 취득 부대 비용 말씀드렸죠?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이면 다 있거든요. 주식만 취득 부대 비용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얘도 상품 살 때 운반비 같은 거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도 반영을 해줘야죠. 취득 부대 비용. 지금 배우는 게 계속 쌓이고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면 취득 부대 비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 매입의 개념은 처음에 내가 사기로 한 그 상품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은 더해야 되는 거고 이 세 개는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애도 있고 빼야 되는 애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오른쪽은 매출 원가. 이거 하면서 바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기말. 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를 올해 넘겨받고 그게 기초. 그리고 내가 새로 사온 거. 근데 얘는 단순하게 상품 이게 끝이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 더하고 빼고 그 금액만 적는 거죠. 왜냐면 그 돈만 낼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중에 팔린 거는 매출원가, 안 팔린 거는 기말재고로 빠집니다. 그러면 올해 입장에서는 안 팔린 재고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초에는 다시 이걸 주워들겠죠. 그러니까 이 기초는 작년 말이랑 이어지는 거죠. 작년 말이 올해 기초고 올해 말이 또 내년 기초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연결돼요. 실제로 재고를 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연도 개념으로 끊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 배운 거 하나 추가해볼게요. 저교팔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명칭까지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회계 이론에서는 저교팔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면 프로그램에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우린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맞춰서 공부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넣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 원래 안 할까 막 고민도 하다가 반복하면 할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초에 100원짜리 상품이 2개 넘어왔다고 해볼게요.
2개 곱하기 100원. 일부러 수량 단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0원짜리 물건 2개를 작년에 팔다가 남았는데 그걸 이제 올해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8개를 사왔다고 합시다. 가격은 그냥 똑같다고 할게요. 개념은 따로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개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 8개는 올해 사온 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적요 8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적요 8은 뭐였냐면 재고자산은 팔아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안 팔았는데 재고자산이 없어졌어. 예를 들어 접대를 했다거나 직원한테 선물로 줬다거나 사장님 줬다거나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안 팔았는데 재고자산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판매하지 않았을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판매하지 않았는데 없어졌을 때. 자, 그럼 일단 차변은 세팅이 끝났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차변은 그냥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이 대변에서 적요 8 얘가 1번이에요. 얘를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100원짜리 물건 10개 중에 1개는 직원 줬다 이렇게 해볼게요. 직원 선물로.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적요 8번으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붕괴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말에 3개가 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말에 3개가 남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당연히 6개죠? 이렇게 딱 맞죠? 10개니까 1개는 직원 주고 3개는 남았으니까 6개는 팔았다. 이렇게 해야 맞죠? 결과는 이런데 제가 붕괴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원짜리 상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팔 때마다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이죠. 결산할 때. 결산할 때 이 회계 처리가 한 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대변 쪽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적요 8을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좀 해볼게요. 적요 8 없다고 하고 기말 300이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상품이 다 없어져요. 1,000원 이렇게 2,000원이에요. 10개 곱하기 100원. 12월 31일에 무조건 상품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얘를 매출원가로 잡아요. 이걸 컴퓨터가 그냥 지가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나는 지금 3개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냥 여기 상품이 1,000원 적혀 있으니까 상품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매출원가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 회계 1급에 그거 나오는데 결산 부분에서 자동결산 쪽에 재고자산 쓰는 거 있거든요. 재고자산 얼마 있다.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300 딱 쓰잖아요. 그럼 이건 컴퓨터가 무조건 하는 거고, 그럼 300을 딱 내가 적으면은 얘가 상품을 300을 다시 살려요.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는데 컴퓨터는 무조건 재고자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무조건. 다 없애고 매출원가로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다 팔린 것처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산의 자동결산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적으면 컴퓨터가 그만큼만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결산에 재고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팔린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컴퓨터가 무조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컨트롤을 한 거예요. 자동결산 가가지고 나 300 있다 라고 적은 겁니다. 얘는 자동결산으로 적는 거죠.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얘는 컴퓨터가 그냥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결과를 내볼게요. 매출원가가 1000이 잡혔었죠. 근데 내가 상품에 300을 적으니까 둘이 다시 바꿔줬잖아요. 그럼 매출원가가 1000이 잡혔다가 300은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누적하면 매출원가는 700이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출원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건을 우리가 7개를 실제로 팔았다고 해도 한 개 팔 때마다 매출원가가 100씩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 때만 쭉 팔아놓고 12월 31일이 되면 팔린 게 한 방에 들어가는 거지. 12월 31일에 매출원가가 700이 딱 잡혀버리는 거죠.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자동결산인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급팔은 안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두 개만 하면 매출원가가 700이 잡히죠. 그럼 이 말은 저급팔이 반영이 안 되고 7개가 다 팔린 것처럼 돼버렸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7개가 없어진 게 맞잖아요. 근데 구분이 안 돼버린 거야. 6개는 팔고 1개는 직원 줬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하니까 7개가 다 팔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게 12월 31일에 자동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저급팔이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도 1년 중에 팔았고 이 직원한테 선물 주는 것도 1년 중에 발생한 일이죠. 근데 매출원가는 쭉 미뤄놨다가 12월 31일에 한 방에 처리하면 끝나죠. 근데 저급팔은 이걸 미리 안 적어놓으면 이 100원도 매출원가가 돼버려요. 좀 따로 구분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얘를 내가 8월 1일에 직원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8월 1일에 그러면 얘부터 바로 해야 돼요. 상품 1 곱하기 100 해가지고 저격 8. 이건 날짜도 적을게요. 8월 1일이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상품을 없애고 무슨 뭐 복리후생비 이렇게 적었겠죠? 자, 이걸 8월 1일에 했다고 할게요. 저격 8. 자, 이거 8월 1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는 물건은 8월 1일에 팔아도, 그러니까 이 상품은 8월 1일에 팔아도 요런 처리를 안 해요. 안 없애요. 12월 31일에 한 방에 할 거니까. 근데 직원한테 선물을 준 이런 식으로 안 팔았는데 없어지는 것들 있죠. 걔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적어줘야 돼. 맞죠? 그러면 이때 8월 1일에 상품을 100원을 딱 빼버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1000원으로 상품이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100원 빼버렸죠. 1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1번으로 100원 빼버렸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이제 1000원을 못 없애겠지. 얼마만 없앨 수 있겠어요? 900원밖에 못 없애잖아요. 1000원 중에 100원을 내가 빼버렸는데, 맞죠? 그럼 이제 900을 빼겠죠. 얘는 선택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상품 1000원 다 없어진 거 맞죠? 내가 뺀 100원, 컴퓨터가 뺀 900원. 맞죠? 그리고 기말에 300원 남아있는 건 팩트죠. 그럼 이건 똑같네. 그럼 이제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생각해보세요. 얘는 매출원가 아니죠. 그러면 매출원가 900 잡았다가 300 취소했죠. 매출원가 얼마예요? 600원이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1번인 이유 아시겠죠? 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적어줘야 돼. 왜냐면 12월 31일보다 빨라야 되거든요. 안 그럼 매출원가로 잡아버려요. 아시겠나요? 이게 프로그램을 쓰니까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급팔은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900원, 300원이 다 끝나야 매출원가 6 곱하기 100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8월 1일에는 그냥 100원만 없어진 거고 12월 31일은 얘가 900을 없애고 매출원가 잡았다가 내가 자동결산에 300을 적으니까 다시 살리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 매출원가가 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돼야 얘 나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12월 31일, 얘도 12월 31일. 근데 얘는 8월 1일 했으니까 8월 1일.
아시겠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요 8의 의미예요. 먼저 해서 매출원가보다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이런 느낌이고 10분 정도 쉬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순서를 바꿔서 미리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적요 8이랑 기말재고자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그냥 한번 보는 게 좋겠죠. 2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22페이지를 보면은 적요 8이 이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뭐 매입을 하다가 적요 8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적요 8은 지금 재무회계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매출원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을 보면 적요 8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안 팔렸는데 없어지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은 간주공급이 나온단 말이죠. 간주공급. 그러니까 안 팔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 탈세하려고 그랬지. 왜 안 팔고 남을 줘버리냐. 부가세는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로 범위가 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재무회계도 겹치고 부가세도 겹치고 그냥 미리 생각만 해보자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간주공급 네. 이거 말은 부가세에서 쓰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요 8은 재무회계에서만 쓰는 거고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범위가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둘 다 해야 되잖아요. 난 재무회계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우리는. 근데 따로따로 있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막 이게 섞여서 헷갈리거든요. 근데 일단 언급만 해드린 겁니다. 지금 일단 재무회계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주제들을 그때그때 지금은 8월 1일로 했는데 그래서 22페이지를 보면은 날짜가 그때그때 바로 다 적요 8로 회계 처리하죠.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또 31페이지도 잠깐 볼게요. 거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31페이지에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이게 실제 문제인데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을 수행하시오. 써있죠? 자동결산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얘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원재료에 얼마 쓰고 제품에 얼마 쓰고 상품에 얼마 쓰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하면 끝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만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금액이 여기 300원이에요. 이걸 적으면 지가 그만큼은 다시 살려버리거든요. 처음에 매출한 거로 다 잡아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해놔야 적요 8을 왜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안 그럼 그냥 외우는 거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3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왁구를 딱 잡아봤고 엄청 어려운 건데 잘 들어주셨고요.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여기서는 매출원가 계산 시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 결론은 총 매입에서 차감할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순매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매입을 구하려면 총 매입에서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빼는 거를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초재고액은 더하는 쪽이죠. 기초재고랑 순매입을 더해야 우리가 판매 가능한 재고가 나오니까 그럼 기초재고는 더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은 묶어도 돼요. 2번의 매입 수수료랑 4번의 매입 시 운반비는 그냥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더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매입 환출이랑 매입 애누리는 빼는 거 맞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빼는 게 뭐니? 라고 하면 답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중에 나오겠죠. 뭐 물론 기말재고도 나올 수는 있겠죠. 기말재고도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은 매출원가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상품만 자꾸 이야기하죠. 5번도 상품, 6번도 상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컨셉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복잡해요. 왠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상품은 사서 팔면 끝나요. 사고 팔면 끝나죠. 근데 이거 제품은 원가에서 나오는데 제품은 원재료 사서 쓴 만큼만 빼고 덜 만들어진 게 제공품이고 그게 완성되면 제품이고 그게 팔리면 매출원가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에는 상품이 좋아서 상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원가 회계에서밖에 못 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끝나면 바로 원가 할 거거든요. 그래야 좀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제 6번을 풀어볼게요. 상품 매출원가를 찾아봅시다. 그럼 이 T 계정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고 상품 매입액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6번의 박스 안에 왼쪽 밑에 당기 상품 매입액 500만 원이 있죠. 그게 여기로 치면 총 매입액입니다. 안 뺀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환출을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500에서 70을 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순 매입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나열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액 여기다가 총 매입 정도로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뺄 거 빼고 더한 거 더한 게 순 매입액이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두시면 순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500이랑 70을 묶으면 순 매입액. 더하는 거 아니죠? 빼야 됩니다.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적고 430 적고 기말에 400 적으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산수죠, 산수. 그래서 1000 더하기 500 더하기 빼기 70 하고 또 400을 또 빼주면 답이 바로 나오죠. 네, 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그림은 다 썼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기초는 1000, 매입은 500 빼기 70.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순매입. 그리고 기말은 400.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를 더해서 400을 빼면 매출원가가 뭐 답 나와 있죠? 1030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 뭐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 매입액을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7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범위를 조금씩 이제 확장되도록 문제 세팅을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 이것도 그림 다 그려놨을 건데 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럼 얘는 순 매출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지금 문제 자체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순 매출이라고 적었는데 얘도 당연히 순 매출을 구해야겠죠. 왜냐면 매입도 순 매입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매출이랑 총 매입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순 매입과 순 매출을 구하기 위한 절차인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출제자가 착하게도 순 매출액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순자를 뺐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순 매출액이 아니라 그냥 매출액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뺄 게 없잖아요. 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 매출도 한번 잡아볼까요?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요. 얘는 순 매출은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매출으로 시작을 하겠죠. 매출이 여기선 총 매출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가겠죠? 매출, 애누리. 이번엔 내가 깎아주는 거죠. 내가 분량을 보내서 미안해 깎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못 받는 돈. 그럼 상대방이 반품을 했다. 매출 환입. 상대방이 돈을 빨리 갚아서 깎아줬다. 매출 할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랑 차이점. 순 매입은 매입에 취득 부대 비용 더했죠. 얘는 그게 없죠. 그게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매입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야 되는데 순 매출 쪽에서는 이거는 매출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럼 그림을 또 크게 그려야겠다. 이 그림 그려놓은 게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네요. 좀 길게 해야 다 보여드릴 수 있겠네.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순 매출은 영업 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이 매출원가랑 판매관리비는 영업 비용에 해당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본업을 말합니다. 우리 본업. 그럼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본업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을 팔고 받은 돈이 영업수익일 거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쓴 돈들이 영업비용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상품 같은 경우 지금은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이니까 그럼 상품에 순 매입이 있었죠. 순 매입 이 중에 팔린 것만 매출원가가 되는 거 보셨죠? 아까 그 T계정에서 사온 것 따로 팔린 거 따로잖아요. 사온 것 중에 팔린 것만 매출원가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판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판매비는 여기 없는가 라고 생각해 볼게요. 판매비는 여기 있잖아요. 판매비는 여기로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매출에서 막 넣고 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판관비는 일로 들어가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차이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총 이익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순 매출이랑 매출원가 구할 줄 아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구조.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순 매출은 일단 47만 5천 원 찾았죠? 근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T계정 그려서 매입, 기초, 순매입, 기말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네 결국. 그래서 매출원가를 역시 또 구해보시면 기초 상품이 10만원 자리 아시니까 숫자만 적을게요. 기초 10만원. 자, 총 매입액 20만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뺄 거 다 빼야 되죠.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도 빼고 매입 환출도 빼니까 19만원이에요. 그리고 기말 상품이 11만원입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18만원이겠죠? 이렇게 구해서 얘만 이렇게 넘기는 거죠. 매입 따로 매출 따로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매입을 구하는 건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고 매출원가를 구했으니까 넘겨줘서 매출총이익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47만 5천원 빼기 18만원을 하면 매출총이익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범위가 좀 확장됐죠?
왜냐면 이 손익계산서까지도 재무회계가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로 가봅시다. 8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산한 경우. 이제 이것도 머리 써야 돼요. 자,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그냥 자리만 볼게요. 자, 이거 써야 되겠다. 매출 원가. 자, 기말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둘은 서로 그 금액을 나눠 먹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때 기말이 커졌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차변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변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근데 원래 얘가 뭐 30만 원이어야 되는데 4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적었어. 30을 적어야 되는데 40을 적어버렸어요. 차변은 100만 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40 되면 이 60 되죠.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0을 적어서 얘를 70을 만들어야 됐죠. 근데 내가 얘를 40으로 잘못 적으면 얘는 10만 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산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결론을 적어봅시다. 얘는 자산이죠. 남아있는 애니까. 그러면 매출원가는 비용 아닙니까? 자산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봤죠? 그럼 자산이 늘어나면 자본도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커지고. 이 패턴의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똑같잖아요, 아까랑. 아까는 뭐였지?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됐었나? 그게 그거죠 지금?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다죠. 그래서 답이 2번이군요. 잘못된 게 자본이 줄어들 리가 없죠. 자산이 늘었으면 자본도 늘겠죠. 왜냐면 부채가 안 느니까. 부채가 지금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보세요. 8번에 1번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계산. 기말재고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1번에서 자산이 늘어나니까 2번에 자본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미 틀렸죠 여기서. 그 다음에 3번 매출 총이익은 늘어난다. 왜냐면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 하시면 되고 4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둘끼리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도 가보죠. 9번은 기말재고 자산이 5천인데 4,500으로 적었대요. 그럼 얘는 그냥 반대죠. 자산을 적게 적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 화살표만 바꾸면 되겠네요. 물론 부호도 다 바꿔야겠지만. 자, 이때는 재고자산을 작게 잡았으니까 매출원가가 커져버립니다. 그냥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때는 답이 4번인데 자본 총계가 줄어야겠죠. 자산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8번은 기말재고를 크게 했을 때고 9번은 기말재고를 작게 했을 때니까 그냥 둘 그냥 아예 반대인 거죠. 재고자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게 끝판왕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그림을 다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리면 되겠다. 자, 여기에 그림을 완성을 시켜보면 원래 여기 저기 8도 들어가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초, 순매입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 말은 매출원가를 줄이는 게 뭘까요? 이거거든요. 뭐가 매출원가를 줄일까요? 저격팔이죠. 저격팔이 매출원가 줄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격팔을 먼저 해줬죠.
저격파를 먼저 해야 그만큼 매출원가가 안 잡히니까. 그럼 답 바로 나왔죠? 1번 타계정 대책. 여기선 저격팔이라고는 안 하겠죠.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격팔이 타계정 대책인 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타협을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 하나하나가 다 쉬워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격팔은 매출원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나머지는 다 늘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면 차변이 다 늘어나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차변이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커지니까. 그 중에 저격팔은 얘를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기본적인 이론은 다 봤고요. 그리고 이 뒤에 뭐 매입이나 매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 회계 읽을 때 했던 거라는 거예요. 복습할 때 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논리는 다 아는 거일 테니까. 그러면 뒤로 가서 우린 좀 복잡한 거 해야죠 이제. 그게 22페이지네요. 바로 이제 저격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타 계정으로 대체액이냐면 원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상품 매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리후생비, 뭐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걸로 대체됐다는 소리예요. 매출원가가 아니라 매출액이랑 매출원가가 아니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안 팔렸는데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타 계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럼 간주 공급을 봐야겠네요. 나오니까 또 저는 뭐 부가세에서 따로 얘를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간주 공급을 봅시다. 저격팔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이제 저격팔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의 개념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알아야 돼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기억나시나요? 그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내가 정당하게 적격증빙을 받았는데도 국세청이 그건 세액공제 안 해줘 라고 하는 항목들이죠. 그럼 그 항목들이 막 여러 개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랑 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접대비 관련된 거라든가 뭐 면세 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걔네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핸디캡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를 회피하는 애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그 간주 공급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매입이죠. 매입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얘는 공급이죠. 공급은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살 때 팔 때 하나씩 지금 핸디캡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물건을 샀었으니까 그 물건을 샀을 때 부가가치세 낸 걸 안 돌려주면 그만큼 손해보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 물건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세금을 손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겨가지고 네가 너한테 물건 판 거야 라고 해서 부가세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핸디캡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자동차 회사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사장님들은 좋은 차 타고 싶어 하잖아요. 뭐 G80이나 G90 이런 거 제네시스 사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현대자동차 사장이야. 그러면 얘가 G90을 딴 데서 살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만드는데 야 그냥 한 대 갖고 와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가정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G90을 1억에
사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 붙겠죠. 그럼 이걸 내가 밖에서 사와야 되면 이 1,000만 원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사야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손해 본다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거죠, 이 차를. 근데 현대자동차 사장은 어때요? 2,000만 원 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한 대 갖고 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피했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피해버리니까 국세청이 보고 무슨 생각해요? 빡치겠죠. 아, 쟤한테 1,000만 원 걷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그러면 이 방법을 생각해요. 회사가 사장한테 지금 차를 한 대 보냈잖아요. 그 장면을 딱 포착한 다음에 너 사장한테 차 판 걸로 하자. 판 걸로 합시다. 1억짜리 차니까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똑같죠? 이 차를 1억 1,000에 사서 1,000만 원을 못 돌려받은 거라. 손해로 1,000만 원 본 거 맞죠? 근데 얘를 피해버렸잖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회사가 사장한테 차를 딱 줄 때 있죠? 그거 판 걸로 하자. 근데 뭐 실제로 니들이 팔진 않겠지. 1억을 주진 않겠지. 1,000만 원만 갖고 오란 소리야.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1,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얘를 피하는 애들한테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뭔지 알아야 얘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얘 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얘를 피한 애들한테 얘를 주겠다. 그러면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보죠. 얘는 G90이에요. G90. 한 G80 되겠다. 이러기는 풀옵션이랑 현실감 있게 하면요. 그럼 이제 그 포터로 바꿔봅시다. 현대 포터 있죠. 1톤 트럭. 이렇게 생긴 차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샀다고 합시다. 지금 회사 안에서 짐 좀 싣고 다니려고 책상도 옮기고 뭐 컴퓨터도 옮기고 하려고 1톤 트럭을 사야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럼 포터 한 2,000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럼 부가세가 200.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포터는 화물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현대자동차한테 포터를 2,200에 사요? 2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럼 돌려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회사는 포터를 2,000에 산 거죠. 근데 우린 현대자동차야. 그럼 이걸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야 포터 한 대 갖고 와 라고 해서 포터를 갖다 놓고 써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주공급을 때릴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어도 이 포터를 2,200에 사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럼 나는 핸디캡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피한 게 아니죠. 그럼 내가 현대자동차 가서 포터를 그냥 갖다 썼단 말이죠. 그럼 그냥 쓰면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써. 이해되시나요? G80은 안 돼. 왜냐면 내가 G80을 밖에서 사오면 그 세액공제 못 받으니까. 그 G80을 갖다 쓰면 부가세 내야 돼요. 근데 포터는 내가 딴 데서 사서 써도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이 차를 내가 갖다 쓰면 국세청은 신경 안 써. 왜냐면 남한테 샀어도 부가세는 안 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내가 만든 차도 그냥 쓰면 부가세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이 논리가 잡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단 큰 틀은 이렇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전제가 간주공급은 어떻게 해야 해당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매입세 불공제 사유여야 된다. 이렇게 이건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았었어야 돼. 매입세 공제를 받았었어야 한다. 그럼 어떤 논리인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G80을 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 차를 만들 때 원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원재료. 그러면 굳이 따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차를 한 대 단위로 재료를 사진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대충 편의상 한 G80에 들어가는 재료를 5,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럼 부가세가 500이 들어가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는 재료를 만들어서 차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사는 게 영업과 관련이 있죠. 그럼 당연히 이 500은 세액공제를 받겠죠. 세액공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가 너 재료 살 때 세액공제 다 해줬으니까 G80 한 대 만들어서 1억에 팔면 나한테 1000만 원 줘야 돼? 약간 이런 약속인 거죠. 세액공제 해줄 테니까 재료 샀을 때 차 팔아서 1000만 원 주라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세액공제는 해줬는데 얘가 안 팔았죠. 사장 줘버렸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아니 너 팔아서 부가세 거두려고 세액공제 해줬더니 사장을 줘버려? 그럼 내가 세액공제 해준 건 뭐야? 근데 이 세액공제를 토해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판 걸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더 크잖아요. 1000만 원 걷어내는 게 낫지. 이런 컨셉이에요. 간주공은.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 사유 1것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았을 것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면 간주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래도 논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좀 그 공부하기가 괜찮은 편이에요. 무조건 쌩아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논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주공급을 막 엄청 자세히 내진 않는데 그냥 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매입 매출 점수 쓸 때 나오니까 얘 특징을 이름 가지고 제가 찾아볼게요. 간주공급의 특징. 일단 간주라는 말은 무엇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간주공급은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안에 무슨 뉘앙스가 숨어 있냐면 공급이 아닌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냥 공급으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고 있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간주라는 말로 뭘 아냐면 실제 판 거 아니다라는 걸 나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요. 세금 계산서를 TI로 쓸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안 판 거 나도 알잖아요. 국세청이 안 판 거 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간주란 말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안 팔았으니까 세금 계산서까지는 됐다. 어차피 안 팔았는데 주지 마. 주라고 하면 난리 나죠. 사장한테 차 주는데 세금 계산서를 갖다 주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근데 공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때리겠다. 판 것처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로 하는 게 아니고 판 것처럼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에서 찾을 수 있죠. 간주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 공급으로 보는 거니까 시가 기준으로 때리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그 붕괴가 나오잖아요. 그 메인 매출 점표 중에 14번 건별 유형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매출 쪽은 무조건 부가세 내야 되죠. 매출은 그냥 팔면 부가세 내는 걸로 정해져 있거든요. 증빙을 발급 안 해도 부가세 내야 되죠. 그게 14번 건별 유형이었어요. 근데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며. 근데 부가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번 건별 무증빙이잖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14번 건별 이거 중요해요. 그럼 한번 맛보기로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일단 한 문제 풀고 쉬죠. 22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되죠. 재무회계 쪽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재무회계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이거 제품인데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없어졌죠. 그럼 적요8이 나와야겠다. 이게 재무회계 쪽 생각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60만 원 썼다고 적혀있죠. 여기서 제품의 원가가 60이라 써있는데 제품은 취득 방법이 제조죠. 제조를 해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원가는 제조 원가예요. 즉 이거 하나 만드느라 60만 원 썼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에 60이라고 써있겠죠. 60만 원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상대방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보시면 제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죠. 그리고 60만 원으로 줄어들죠. 이게 재무회계 쪽이에요. 내가 이걸 만드느라 60을 썼으니까 이걸 주면 60짜리 주는 거랑 똑같죠. 이걸 100만 원짜리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제품 쪽이 재무회계 영역이에요. 적요 8까지 붙어있죠.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자산이 원가로 줄어든다. 그리고 팔지 않았는데 없어졌으니까 적요 8이다까지가 재무회계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있다고 하면 이때 기업 업무 추진비는 원재료 매입 거래처니까 500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는 60만 원짜리 접대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법도 있네. 그러면 이번에 국세청이 오죠. 국세청이 오더니 야 그거 제품 만들 때 내가 원재료 세액공제 해줬잖아. 그 말 하겠죠. 근데 왜 안 팔고 줘버리니? 그거 판 걸로 치자 라고 하겠죠. 너 그거 원래 얼마에 팔아? 그러니까 저 100만 원에 파는데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10만 원 내놔. 그럼 여러분은 물건을 팔진 않았는데 부가세는 10만 원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100만 원에 팔면 부가세 10만 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품 60만 원은 원가죠. 근데 부가세는 어때요? 시가 곱하기 10% 들어갔죠. 재무회계는 원가, 부가가치세는 시가.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두 개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 기준대로 부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접대하면 10만 원 부가세 내야 되죠. 그럼 우리는 70만 원짜리 접대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하면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요8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간주공급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만 결국은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개 더 봐도 되겠다. 2번까지만 좀 볼게요. 자, 2번은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여기 대리점이라 돼 있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수탁자일 수도 있거든요. 내 물건을 좀 팔아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마트한테 부탁을 해. 내가 아이스크림을 줄 테니까 1000만 원어치 팔아주면 내가 200 쏠게. 그러면 마트에서는 그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노력하겠죠. 가격을 깎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판매 장려금이거든요. 근데 판매 장려금이긴 한데 그걸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돈으로 주면 그냥 돈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물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간주공을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일부러 물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1번과 2번을 비교해 볼까요? 1번은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한테 줬죠. 근데 2번은 접대 목적이 아니죠. 우리 편한테 잘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국세청은 그딴 거 안 따지죠. 왜 안 팔고 부가세 안 내냐? 그냥 부가세만 갖고 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회사니까 1번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 쓰고 2번은 판매 촉진비라 쓰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은 그게 알바예요. 전혀 관심 없지. 그냥 부가세나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제 2번을 보시면 그냥 이름이 판매 촉진비로 바뀌었을 뿐이죠. 제품은 아까처럼 원가 1000만 원이 사라지고 안 팔았으니까 적요 8 붙고 부가세는 시가 기준인 1500만 원의 10%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우리는 1150만 원짜리 판촉비를 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접대를 하든지 우리 팀을 응원하든지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부가세나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 그 건별 유형을 또 보면은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건별은 보이시죠? 근데 1번 문제는 제가 그 거래처 자리에다가 그냥 하이픈 하나 딱 적어놨거든요. 원래 건별 유형 있잖아요. 건별 유형은 거래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거래처라는 개념 자체가 증빙을 주고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14번 건별은 무증빙이죠. 컨셉 자체가. 그럼 내가 증빙을 안 주는데 증빙을 주는 거래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건별은 기본적으로 거래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번에서는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그 여기에 답에 최고라고 써있는데 제가 지워버렸어요. 거래처는 최고가 아니에요. 근데 답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고쳐놨고요. 네, 좀 쉬다가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어서 볼게요. 아까 매입세 불공제 사유랑 간주 공급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다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간주 공급이 범위가 조금 더 크긴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간주 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이런 뭐 간주 공급의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좀 정확하기는 않지만 이 정도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 조금 더 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다고 하기엔 그러면 2번 문제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접대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접대가 매입세 불공제 사유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2번은 그렇게 하면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2번은 그냥 판촉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입세 불공제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는 아니지만 대부분 간주 공급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내가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왜 안 팔았냐, 그냥 거의 이게 좀 더 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진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해 두시죠. 그러면 1번도 2번도 부가가치세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1번 문제는 회계 1급 문제거든요. 당연히 뭐 세무 2급은 낼 수 있겠죠. 회계 1급에도 냈는데, 네, 뭐 02번은 판매 촉진비라는 계정 과목만 그냥 새로 들어간 거니까 뭐 따로 특이한 건 없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세무 1급 문제를 좀 고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밑줄은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일단 우리 회사 직원한테 생일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을 20만원에 만들어서 30만원에 팔고 있는 이 물건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읽기 전에 밑에 당구장 표시를 좀 먼저 볼게요.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직원한테 선물 줘도 간주 공급이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직원한테 선물 주는 것까지 간주 공급을 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는 직원한테 다 G80 줘버려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직원한테 주는 것도 간주 공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하지만 이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각 항별로 사용인 한 명당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용인은 직원을 말해요. 직원 한 명당 물론 임직원 다 포함되는데 연간 1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간주 공급이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10만원 초과액이죠. 즉 10만원까지는 봐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직원 준다는데 간주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G80 줘버리니까. 그래도 10만원짜리 주는 건 봐줄게, 그 말입니다. 1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부가세 10,000원 정도 빼주겠다는 소리네요. 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기업, 경조사 써있죠? 이 경조사는 그냥 뭐 참고로 결혼식이나 뭐 부조 이런 거 되겠죠. 상을 당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게 경조사죠. 기쁜 일, 슬픈 일. 그 다음에 니은, 설날, 추석, 명절이죠. 그 다음에 디귿, 창립 기념일 및 생일, 회사 생일 또는 직원 생일. 이렇게 세 세트가 있거든요. 세 세트. 근데 이게 각 항별로 10만원이죠. 각 항별로 10만원. 그러니까 최대 30만원까지는 봐줄게 이 말이에요. 최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막 엄청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생일 선물은 좀 나왔거든요. 생일 선물. 그래서 지금 제가 생일 선물에 밑줄 그어놓은 거죠. 자, 그럼 생일 선물을 시가 30, 원가 20짜리를 줬죠. 선물로 사용했다. 시가와 원가는 부가세 제외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괄호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밑줄을 친 게 제가 새로 쓴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당사는 창립 기념일에도 같은 제품을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 창립 기념일은 2월 1일이다. 오늘은 2월 15일이죠. 그럼 이 말은 2월 1일에 회사 생일이 이미 왔고, 그리고 2월 15일은 이 직원 생일인 거예요. 그러면 디귿에 보시면 창립 기념일 및 생일이죠. 그러면 회사 생일이랑 직원 생일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회사 생일 10만원, 직원 생일 10만원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10만원이에요. 근데 2월 1일에 이미 똑같은 물건을 줘버렸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2월 15일 분계를 제가 맨 밑에 써놨거든요. 2월 1일 거부터 보면 돼요. 자, 2월 1일 분계 바로 밑에 보시면, 자, 2월 1일에는 제품 20만원짜리를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그리고 부가세가 2만원인 거 보이시나요? 10만원까지 봐준다 그랬잖아요. 2월 1일에 회사 생일이라서 직원한테 선물을 줬어요. 30만원짜리를 준 거죠? 근데 10만원은 봐주니까 30에서 10을 빼. 그럼 20이죠. 20은 안 봐주니까. 거기에 10% 때려서 2만원이에요. 아시겠죠? 2월 1일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국세청이 10,000원은 봐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2주일 뒤에 직원 생일이 또 왔죠. 그리고 똑같은 물건 또 줬죠. 그러면 이 직원은 디귿에서 10만원 한도를 다 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생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2월 15일은 그냥 그대로 20만원짜리 주면서 부가세가 3만원이 돼버리죠. 한도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의도로 그냥 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줬는데 2월 1일이랑 2월 15일이 다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부가세 10,000원 더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면 받아주겠죠, 국세청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결론은 직원한테 줄 때도 간주 공급을 때리는구나. 이유는 G80을 줘버릴까봐. 그럼 G80 줘도 10만원은 빼주겠죠? 그런 의미예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뭐 다른 애들은 부가세 다 없는 건데 이제는 왜 간주 공급이 안 되는지만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앞에 22페이지는 정석대로 간주 공급을 다 때린 거예요. 누굴 주는 간에.
자, 그러면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은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직원한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다.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써있죠. 그럼 이건 간주 공급이 아니겠죠.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회계 읽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회사가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TV도 만들죠? 그러면 TV가 제품이잖아요. 그럼 이걸 두 가지 용도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직원한테 선물을 줬어요. 직원 선물. 또 한 대는 직원 휴게실에 줬어요. 더 큰 TV로 보라고 쉬는 시간에. 자, 그럼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직원 선물은 이 TV를 직원한테 주면서 니네 집에 갖고 가서 써 이거죠. 간주 공급. 이해되셨죠? 간주 공급 줬잖아요. 두 번째는 어때요? 직원 휴게실에 줬죠. 직원이 집에 못 갖고 가죠. 회사 있을 때만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복리후생비죠. 물론 이것도 복리후생비긴 한데 밑에 거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는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좀 느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게요. 아까는 생일 선물로 준 거는 집에 갖고 가라고 준 거고 지금 이 4번 문제는 휴게실에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 직원 준 게 아니니까. 회사에 준 거니까. 네, 뭐 그걸 구분하라고 하진 않나요.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05번도 마찬가지예요. 05번에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어차피 일반 점표로 냈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4번, 5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5번은 애매하네요. 5번은 세무 1급인데 참고로 세무 1급은 일반 점표랑 메인 매출 점표 구분이 없거든요. 뭐 이건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세무 2급은 일반 점표랑 메인 매출 점표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반 점표에 내면 간주 공급이 아닌 걸로 풀면 되는 거죠. 메인 매출 점표에다가 주면 간주 공급으로 풀면 되는 거.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상품을 사와가지고 소모품으로 사용했죠. 이건 회사 영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관련돼서 쓰면 간주 공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직원 휴게실에 TV를 놔둔 것도 영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간주 공급을 안 보는 거예요. 뭐 이유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원재료를 공장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썼다. 이것도 영업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으로 안 하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되는 요소들이니까요. 그 영업에다가 쓰면.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원재료를 미가공식료품인데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가공식료품입니다.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물건이에요. 이 말은 간주 공급이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은 물건을 판 것처럼 해서 부가세를 내라 이건데 면세 물건은 팔아봤자 부가세 안 걷잖아요. 그러니까 면세 물건은 간주 공급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혹시 얘가 면세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국가랑 세트로 기억하세요. 국가, 지자체 둘은 같다고 보면 되죠.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랑 광주인데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뭐
뭐 국가에 기부를 하든 광주에 기부를 하든 여기서 포인트는 무상으로입니다. 공짜로 기부했을 때 당연히 공짜로 줬으니까 기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싸게 파는 것도 안 되고 공짜로 줘야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즉 국가 지자체한테 내가 물건을 기부하잖아요. 그럼 간주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면세거든요. 국가에 공짜로 주면 그럼 면세는 간주공급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만약에 그 파리바게트에서 저녁에 남은 빵 있잖아요. 그거를 저녁에 고아원에 갖다 줬다 이렇게 해봅시다. 뭐 한 10만 원어치 빵을 갖다 줬어요. 어차피 못 먹으니까 빨리 애들 저녁이라도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국세청이 오더니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간주공급이니까 10,000원 주세요 이래요. 간주공급이잖아요. 빵 살 때 재료 세액공제 다 받았겠죠. 근데 왜 안 팔고 기부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간주공급이니까 부가세 내시라고. 기부하고 부가세 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의도겠어요? 우리한테 주면 부가세 안 내도 되는데. 아 이해시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왜 진짜예요? 간주공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구나. 그러니까 고아원 주지 말고 광주시청에 갖다 주라고.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 사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부하고 부가세 낸다니까요. 그럼 기분 더럽겠죠. 나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세법을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아유 더러워도 그냥 지자체 주고 말지. 그럼 부가세는 안 내니까. 아니면 기부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간주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번, 2번 풀면서 의도는 상관없다 그랬죠. 접대를 하든 뭐 기부를 하든 다 필요 없어. 그냥 간주공급이면 부가세나 갖고 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국가는 자기한테 기부하기를 원한다. 좀 치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도 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니까 이거 줘도 간주공급 해당한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짜로 주는 것도 면세니까 간주공급 해당한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답을 맞힐 수 있게 뭐 그렇게 문제를 준 거네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24페이지. 자, 24페이지 9번은 특별재난지역의 기부. 이거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부는 당연히 공짜죠. 그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포항 지진 났을 때 포항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기부를 하면 면세예요. 왜냐면 이거 선포 안 해주면 거기다 기부하면 간주공급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난 데는 바로 선포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 부가세 없이 바로 기부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공급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거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혹시 국세청 올까요? 국세청에 와가지고 아이고 불에 타버렸네, 그래도 부가세 내셔야지,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10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간주공급 아니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간주공급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간주공급에 안 걸리는 이유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거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좀 이론을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붕괴는 회계 읽을 때 거의 하고요. 우린 지금 이론 위주로 하고 있죠. 방금 부가세를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도 없고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맨 앞에 목차를 좀 보시면, 목차
맨 첫 번째 페이지에 5번 있죠. 5번. 첫 번째 페이지 5번에 기말 재고 자산 써 있는데 이걸 좀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은 기말에 얼마의 재고 자산이 있느냐 이건데 뭐 앞에 써놨죠? 수량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물건들이니까 한 개당 얼마고 몇 개가 있는지를 알면 총 얼마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월 31일에 우리 재고자산 얼마 있지? 이걸 파악하려면 갤럭시 한 개 만들 때 얼마 들었는지 확인하고 갤럭시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서 곱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 식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 수량 있잖아요. 이 수량은 창고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창고 가서 눈으로 생 거가 수량인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재고자산이 창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수입을 했는데 오고 있는 거야. 지금 12월 31일인데 배 타고 오고 있어요. 그럼 창고에는 없죠. 근데 내 거잖아요. 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반영 안 하면 거짓말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목차에 써놓은 게 수량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창고 밖에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목차에 써놓은 게 이거예요. 수량 단가 플러스 알파 수량 이게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단가는 무조건 정해져 있지. 단가는. 근데 수량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거, 뭐 팔리고 있는 거, 사고 있는 거, 기타 등등.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걔가 갖고 있는 거야, 내 물건. 그럼 그것도 내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그게 이제 기말 재고자산인데, 그러면 이제 수량 단가 개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제 논리 전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 장부상에 뭐 10,000개가 있었다고 할게요. 물건이 10,000개가 있고 한 개당 1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장부에. 그러면 이 두 개 곱하면 100만 원이죠. 근데 문제는 돈도 그렇고 재고자산도 그렇고 장부랑 안 맞아요. 보통 돈도 나는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계부랑 현금은 맨날 안 맞아. 그러면 회사가 크면 이것도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이때 수량과 단가로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관리를 이렇게 각각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부에는 10,000개로 돼 있는데 내가 창고에 가보니까 9,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9,000개가. 9,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 생각하겠죠. 장부에는 10,000개라고 써 있는데 실제는 9,000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1,000개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1,000개가 잘못됐죠? 그럼 이때 한 개당 100원인데 1,000개가 없어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100원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이게 감모 손실이 돼요. 마이너스 10만원 손실이 났겠죠? 이게 감모 손실이에요. 감모는 수량이 빠진 거죠? 수량이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고치겠죠? 장부를 고쳐야겠죠? 그럼 이 붕괴를 하면 저절로 고쳐지겠죠? 금액이 빠졌으니까. 그럼 이제 9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수량은 먼저 파악을 했는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물건을 100원에 사왔다고 할게요. 100원에 사왔는데 이 똑같은 물건을 옆 동네에서는 9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100원에 사와서 100원이라고 적긴 했지만
옆에 애들이 90원에 팔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잘 팔아봤자 90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10원을 깎아버려요. 회계는 보수적이거든요. 어차피 100원 못 받잖아요. 그럼 90원으로 가격을 깎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량을 먼저 하고 이번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9,000개는 그대로 있는데 90원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는 10원이 떨어진 거죠. 10원. 그러니까 비교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량을 비교했죠. 10,000개랑 9,000개. 그래서 1,000개랑 100원을 곱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9,000개가 있다는 걸 받아들였죠. 1,000개를 깎았으니까. 근데 가격이 또 90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00원을 90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또 해야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9,000개로 바뀌었죠. 이게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9,000개. 9,000개 곱하기 마이너스 10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감모는 개수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평가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감모 손실, 얘는 평가 손실. 그러면 당연히 수량이 마이너스인 건 아니죠. 평가 손실은 9,000개인데 한 개씩 10원씩 빠진 거죠. 이렇게 하면 9만 원의 평가 손실이 나오겠네요. 평가 손실. 그래서 기말 재고에는 이 이슈가 붙어요. 수량이 줄어드는 이슈, 가격이 떨어지는 이슈. 둘 다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수량을 먼저 해주고 단가를 먼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량이 줄어들면 감모 손실, 가격이 떨어지면 평가 손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관련된 이슈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수량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81만 원이 되겠죠. 처음에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감모 손실 10만 원 빼고 평가 손실 9만 원 빼니까 81만 원 넘게. 이게 진짜 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가 내년 기초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흐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창고 밖에 있는 거는 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건 미리 봐도 되겠네요. 이 창고 밖에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수량 단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것까지 반영이 된 상태예요. 지금 다 확인이 된 상태로 수량 단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을 해야 맞겠죠. 창고 밖에 있는 것도 수량이 돼야 되니까. 그건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건 조금 쉬우니까 오늘은 이 간단한 것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돼요. 30페이지. 회계를 읽을 때 배웠던 거지만 중요도는 더 높아지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1번부터 보시면 목적지, 인도조건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창고 밖에 걸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까지 하면 수량이 되는 거고, 이 수량이 10,9,000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30페이지 1번을 보시면, 자,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로 물건이 넘어갑니다. 배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A는 매출, B는 매입,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두 나라가 멀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겠죠? 그럼 이때 두 사이가 머니까 언제 주인이 바뀌는 걸로 할래? 이거를 따져줘야 돼요. 언제 주인이 바뀌는 걸로 할 거냐?
그 밑에 A는 선적지라고 부르고 배에다 싣는 땅이니까 그러면 이 선적지를 기준으로 하면 배에 싣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요. 또는 도착지도 있겠죠. 도착지. 그럼 이 도착지를 기준으로 하면 도착을 해야 주인이 바뀌어요. 이게 일단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때 1번 문제를 보시면 30페이지에 1번 목적지 인도 조건인 미착 상품이래요.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는 도착지랑 같은 말이죠. 여기에 와야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자일 수도 있고 매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목적지에 도착해야 주인이 바뀌면 근데 지금은 항상 전제가 배 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도착하면 주인이 바뀐다. 그러면 이 배 타고 있을 때 이 물건의 주인은 판매자고 도착해야 이렇게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목적지 인도 조건인 미착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 거라는 거지. 1번은 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자 매입한 상품 매입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우린 B예요. B 이 중에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매입을 하고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래요. 그러면 이미 주인은 바뀌었어. 근데 난 매입자야. 그럼 내 거죠 이거?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묶어가지고 이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레파토리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위탁자, 수탁자 이건 좀 간단한 편입니다. 제3자 이게 3명이 나와요. 위탁자, 수탁자, 제3자 그리고 내가 위탁자 이렇게 뭐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뭐 누가 나인지 상관은 없는데 자,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 주인이 바뀌느냐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선적지에서 주인이 바뀌냐 도착지에서 주인이 바뀌냐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는 주인이 안 바뀌죠? 그러면 위탁 판매를 위해 수탁자가 보관 중인 이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 맞죠? 그러니까 기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너 내 거 몇 개 갖고 있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알파에 더해야 되죠. 지금 창고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고 밖에 있는 게 몇 개인지 확인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저당 상품으로 제공한 거. 저당 상품은 그냥 말 그대로 담보죠, 담보. 그러니까 담보는 내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그걸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이니까 그 전까지는 내 거예요. 담보로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내 거죠. 담보 제공은 내 거다. 근데 돈을 안 갚으면 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도 풀어보죠.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보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운송 중인 상품. 자, 선적지에서 주인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근데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 거죠. 내가 사는 입장인데 배에다 싣는 순간 내 게임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포함하는 게 맞죠? 그 다음 2번 수탁자 창고 보관 중인 위탁 상품.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탁자에 나라고 써놓은 건데 수탁자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위탁자란 소리예요.
내가 부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야 수탁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내가 위탁자니까 수탁자 창고 보관 중인 거는 내 거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용 판매 상품. 이건 뭐 보내놓고 써보고 결정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써보고 결정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12월 31일인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일주일을 써보라고 했는데 오늘이 결산일이라서 혹시 샀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봤어. 근데 일단 더 써볼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안 팔린 거죠. 근데 뭐 괜찮으니까 그냥 살게요 이 대답을 했으면 팔린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대. 그러면 안 팔렸으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안 팔린 거란 소리죠. 안 팔렸으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 나오면 번역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게 내 거고 안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팔려야 되죠. 그럼 얘는 결국 팔린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찾는 게 더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은 안 팔린 거 맞죠? 아직 더 써보라면서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팔렸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4번은 어때요? 내가 물건을 보내줬는데 돈만 못 받았어요. 팔린 거죠? 그럼 4번은 팔린 거 맞네. 그래서 다시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팔린 것은 이거랑 같아요. 팔린 것은 팔렸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할 줄 알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네요. 자, 1번에 적송품. 적송품은 보통 위탁품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자,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안 팔리고 위탁자 거죠. 답이 뭐 쉽네요. 이 정도면. 위탁자 걸로 포함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송품. 시송품은 아까 그 시용 판매 상품이랑 같은 건데 써보고 결정하세요. 시험 삼아 보냈다는 소리예요. 자,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 맞죠? 표시하면 네 거니까 내 게 아닌 거고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3번 할부 판매.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할부 판매는 이름만 보고 바로 팔렸다고 보면 돼요. 이름에 판매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미착상품. 미착상품 이게 중요하죠.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선적한 순간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맞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건데 몇 개 안 남았죠? 31페이지에 이제 7번 보시면, 자, 얘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방금은 이론 문제였는데 얘는 자동 결산이잖아요. 회계 1급은 그냥 금액 3개 딱 던져주거든요. 근데 세무 2급은 이제 비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금액이 창고 안에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금액이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창고 안에 수량 곱하기 단가. 그걸 내가 지금 파악해 놓은 거예요. 근데 비고에는 창고 밖에 있는 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더할 거냐 말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 9,300은 확실히 내게 맞는데 비고 한번 볼게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중인 미착 원재료 미포함. 이건 독해력이 중요한데 매입 중이죠? 3개 봐야 돼요. 매입
선적지 인도 기준, 그 다음 미포함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선적 한순간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게 내가 매입자야. 그럼 이거 내 거 맞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미포함이 중요해요. 그러면 200을 포함해야 되는데 미포함했으니까 포함하란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끝에 싹 바꿀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걸 포함으로 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포함이라고 하면 그 말은 200이 9,300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때는 답을 9,300으로 쓰셔야지. 맞죠? 한 글자 차이로. 근데 200을 포함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포함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럼 얘는 9,300에 200을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로 답이 바뀌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공품은 그냥 7,000이겠죠? 그럼 제품으로 가볼게요. 제품은 일단 1억 3,500은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 제품이 있답니다. 전화해보니까 너 내 거 얼마 갖고 있지? 그러니까 500 갖고 있대. 근데 내가 이거 포함을 안 한 상태야. 근데 포함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1억 4천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론 문제로 내느냐, 이렇게 붕괴 문제로 내느냐, 자동결산으로 내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거 쭉 다 보고 끝내죠. 자, 8번은 기말 원재료 470, 기말 제공품 80, 기말 제품이 1630. 이게 창고 안에 있는 수량 단가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추가 정보가 창고 밖에 있는 게 되겠죠. 자, 추가 정보 첫 번째 줄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이게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포함 이 말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도착을 해야 내 걸로 바뀌는데 아직 운송 중이죠. 그럼 얘는 도착 안 했으니까 아직은 내 게 아니죠. 근데 포함을 안 했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포함을 안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7번 같은 문제를 주면 다 더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더하면 맞던데? 하고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춰요. 그니까 8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정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정보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수탁자한테 인도한 제품을 1,400을 인도했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900을 팔았대. 1,400을 맡겼는데 900을 팔았대. 그럼 500 갖고 있는 거죠? 그럼 500을 더해줘야 되죠. 기말 제품에다가. 이건 수준이 조금 높죠? 최근 거예요, 최근 거. 그래서 7번보다는 8번이 조금 요즘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900을 더하는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갈게요. 이것도 최근 문제죠. 자, 기말에 창고의 재고 금액을 실사한 결과 30이 있대요. 30. 그리고 박스 안에 거를 더할지 말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대요. 그러면 보내고 있는데 도착해야 네 거. 도착해야 네 건데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럼 아직 내 거네.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위탁자로부터 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위탁자라는 말을 쓴 순간 나는 수탁자죠. 내가 수탁자죠. 그러니까 위탁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위탁자한테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이 3만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창고 가서 세봤는데 30만원 있었죠. 근데 거기에 남의 물건 3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빼야 되죠. 빼는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30만원 플러스 2만원. 안 팔렸으니까 내 거 더하고 3만원은 내 거 아닌 거 빼야 되죠. 남의 거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8번, 9번이 좋은 문제고.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10번 문제. 이건 아주 최근 거죠. 119회. 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1번 곱하기 2번에 3번을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3번만 구하라는 소리예요. 창고에 있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창고 밖에 있는 것만 더해봐라 이거예요.
첫 번째 줄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대. 도착해야 내 건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내 거 아니죠? 안 더하면 돼요. 도착을 하면 더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이거는 뭐 담보로 맡겨놨다고 해도 내 거죠. 그럼 내 거니까 더해야겠죠. 600은 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기말 현재 구매자의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 보내놨는데 안 사겠대. 일단 써보겠대. 그럼 내 거죠. 써보겠다고 하면 일단은 내 거니까. 그래서 600도 내 거, 300도 내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줄에 고객에게 인도된 할부로 판매. 이거 보는 순간 바로 팔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할부 판매는 그냥 팔린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이죠. 안 팔린 거 찾는 거예요. 안 팔린 거. 그러니까 안 팔린 거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죠. 담보로 제공한 건 내 거.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것도 내 거. 그래서 답은 900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총 금액입니다. 이것도 플러스 알파를 구하라는 소리겠네요. 자, 첫 번째 줄에 반품률이 높지만 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했다. 이건 그냥 말은 어려운데 그 밑에 그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시송품 있죠. 그 두 개 묶어두시면 돼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반품률이 높다는 소리는 내가 10개 팔면 거의 뭐 한 8개는 반품이 된다 그런 소리죠. 근데 그게 어떨 땐 9개고 어떨 땐 7개고 어떨 땐 6개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감히 추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품률이 높은데 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빼고 팔렸다고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시용 판매랑 똑같이 다 팔릴 때까지 이 사람이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기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린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반품률이 높은 거는 안 팔렸다고 봐야 맞겠죠. 아직 의사 표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 거. 안 팔렸다, 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시송품 중에서 100만 원은 구매 의사 표시를 했대요. 팔렸다. 그럼 300 중에 100은 팔렸고 200은 안 팔렸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럼 200 더하고 또 200 더하고. 그다음 세 번째 줄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내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다. 선적한 순간 내 거네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 더하고 300 중에 200도 더하고 900도 더하고 400도 더해서 답은 1700. 이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것만 받고 다음 시간에 수량과 단가를 각각 하나씩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